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새로운 지점 혹은 이전에도 강조됐지만 지금 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유엔 해양 조약 제5차 협상도 결렬돼 자원개발이냐 공해보호냐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해양조약은 전에도 제가 기사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4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양보호협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엔 해양조약 제5차 협상이 결렬됐다고 29일 가디언이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공해상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유엔 해양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린피스는 추가 협상을 위한 그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한 2022년에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공해라는 게 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해상의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최근 회담이 지난 토요일 2주간의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최종 합의 없이 끝난 겁니다. 유엔 해양조약은 공해, 즉 바다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회의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인 1100만 평방킬로미터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200캐리 정도 이상 떨어진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공해, 관할권 밖에 있는 걸 공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6월에도 한번 기사를 썼었는데요. 이때 이제 보시면 이 해양회의에 100개 국가 7천여 명이 모였고 꽤 크죠. 이제 리스본에서 열렸었는데 이때도 이제 글로벌 해양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제 해양의 30%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하는 것이고요. 이제 공해 자체가 아까 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바다 면적이 한 61% 정도 됩니다. 근데 해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공해의 약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30%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이 해양 생물로부터 이익을 공유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공해상에서 인간의 활동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어떤 이익을 얻는지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뉴욕 회의는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이제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최종 조약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15년이나 계속되다 중단되는 걸 반복해온 해양 회담을 지켜본 환경 운동가들은 이번 합의 실패에 실망감을 나타냈고 미국을 포함한 부유한 나라들이 타협하기엔 너무 느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15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해양조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핵심 쟁점에는 환경 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해양 보호 지역을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도 있습니다. 자, 하이 앰비션 연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50개국 이상에서 지난해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겠다고 이제 서약을 했는데요. 유엔 해양조약의 합의가 없이는 지구 표면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 바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해상에서 활동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자발적인 것에 그친다. 이런 말이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참 지켜야 될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해양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안 하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공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오래됐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토양에 대해서 토양 오염에 대해서 이제 토양 보호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나무를 많이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 나무가 있으려면 토양이 건강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는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해안가에 있는 갯벌도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새로운 지점 혹은 이전에도 강조됐지만 지금 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아까 이뤄졌고 48시간 동안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데 최종 합의 이루지 못했고요. 그린피스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회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린피스는 지난주 목요일 협상 과정에 대해서 하이 앰비션 연합을 포함해서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의 탐욕 때문에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해양보호보다 해양
유전학 자원으로부터 얻어질 가상의 미래 수익을 우선시한다. 소위 말해 이제 돈 때문에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세계 자연기금 여기서 국제조약 체결이 지연될수록 해양 생태계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WWF 이 마르코 람베르티니 사무총장은 공해는 전형적인 공공재해 비극을 보여준다. 공공재해 비극. 이 모두가 같이 쓰는 들판에 자원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이만큼 더 쓸 테니까 내가 막 쓰겠다. 이런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공공재해 비극이라고 하는데요. 이 들판에 내 양한테 풀을 더 많이 먹이겠다.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제 자원을 이제 가져왔었는데 해양의 공통 거버넌스 메커니즘 이제 건드릴 수 없게 법적으로 막아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회담은 12월에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제15차 생물 다양성 협약 이것도 전에도 계속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6월달에 썼던 기사 안에서도 결국에 이제 COP15 이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이제 주요 안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COP15에서 이 큰 게 있기 때문에 그 앞서서 계속 이렇게 협상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안 됐으니까 이게 딱 되고 이제 COP15에서 정리되는 그림이 나오면은 깔끔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긴급하게 회의를 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또 합의가 무산됐으니까 COP15에서도 뭐 크게 바뀌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엔 총회가 협상 타결을 위해서 특별 비상회의를 예정하지 않는다. 회담은 자동으로 내년까지 재개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했고요. 글로벌 해양 조약에 따라 태평양 해저에서 코발트, 니켈 및 기타 금속이 포함된 심해 채굴에 관한 규칙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2024년 심해 채굴 허용될까 채굴 반대 움직임도 강력하다. 이 기사인데 이 유료 기사라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추가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전기차 보급 늘면서 전기차 배터리 들어간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육상에서도 이제 캘 수 있지만 해양에서도 캘 수가 있죠. 이제 해양에서 캘 수 있는 것들을 막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문제도 이제 뭐 미국이 인플루엔서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외 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한국도 중국도 다 난리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재료 수급 이제 소재 수급 자체가 어려우면서 특히나 이제 중국이 대부분의 광물 자원을 가지고 수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더 달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자꾸 파내고 그러면 거기 있는 물고기나 이런 생물들이 다 집터를 잃고 피해를 크게 입게 되겠죠.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해양 오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심해 생태계에 관한 그런 과학적 연구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있기도 하겠지만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이 한 번씩 발생하니까요. 이제 BP 이제 석유 기업이 해양보호구역의 산업 폐기물을 버린 혐의가 있었다. 어쨌든 뭐 이런 어떤 혐의들이 이제 나오면서 참 어려운 거죠. 해양보호구역에 송유관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참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지킬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 기반에 따라서 보고 또 물론 경제적 이익도 포기는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임팩트와 베네핏을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어쨌든 환경에 대한 것들 뭐 인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정책이 당장 나오거나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좀 더 특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산하고 눈에 보일 수 있게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성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